네, 안녕하세요.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활용한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분야 토목 BIM 수행 방안 웨비나를 공동 진행할 다우데이터 김덕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진학 컨설팅 사업부 정태용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토목 BIM 수행에 있어서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상상진학 정태용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현업에 계실 때 실제 이제 BIM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그런 이제 노하우들을 갖다가 좀 담아서 오늘 좀 컨텐츠를 좀 메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컨텐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웨비나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컨텐츠를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1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 많이 이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의 목적은 체계적인 BIM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수행하는 방안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웨비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객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숙련을 하시면은 뭐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분야 BIM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프로젝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면 기본적인 프로젝트 셋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툴과 분야별 설계 내용에 숙련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BIM 적용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주처 요구사항의 분석을 토대로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표준화, 분야별 모델링, BIM 모델에 대한 정합성 검토,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BIM 프로젝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BIM 프로젝트 작업은 입찰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뒤 BIM 수행 범위와 수준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수행계획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수행은 실행계획서에 따라 BIM 데이터 작성과 성과품 작성이 완료되면 관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웨비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BIM 프로젝트 수행 관련 아니면 BIM 어떤 컨텐츠 관련 그런 웨비나에서는 주로 이제 툴을 활용한 모델링이나 뭐 분석이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다뤄왔고 실질적인 이제 프로젝트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을 만나면은 뭐 툴의 이제 효과만큼이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려면은 프로젝트 초반에 이제 뭐 수행계획서나 아니면 BEP 실행계획서나 아니면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들어갈 때 어떤 그 템플릿은 어떻게 셋업을 해서 맞추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가능하시면은 이 부분을 팀장님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장표로 간단하게 준비는 하였습니다. 근데 준비에 대한 장표하고 그 다음에 제 수행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BIM 수행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프로젝트 수행 기준은 입찰 안내서, 발주처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보고서로는 수행계획서, 실행계획서, 간섭검토 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있고 파일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계획서나 BEP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수행계획서 내용에는 BIM 수행 범위, BIM 프로젝트 참여자, 적용 소프트웨어가 주요 사항이며 실행계획서 BEP는 발주처 가이드라인의 작성 양식에도 나와 있지만 BIM 프로젝트 참여자, BIM 데이터의 활용 목적, 성과품, 데이터의 권한 설정, 분야별 모델 요소 작성 계획,
BIM 데이터 구축에 따른 분야별 협업 프로세스와 발주처의 보고, 배포, 소프트웨어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중요사항은 분야별 모델 요소 작성 계획과 분야별 협업 프로세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BIM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데이터의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IFC 포맷 데이터를 작성하고 공정별 일관된 방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주처별 BIM 상세 수준 LOD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범용 상세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발주처의 상세 수준은 입찰 안내서와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해두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활용한 토목 BIM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IM 솔루션은 오토데스크 건설 분야 솔루션에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 특별히 혹시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토데스크 건설 분야 솔루션에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적용한 이유는 발주처 기준에 부합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연계되어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지원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수행 방안은 레빗을 이용하여 BIM 모델링과 데이터를 작성하고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BIM 모델의 검토와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분야별 레빗의 템플릿 설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표준화 설정은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프로젝트 템플릿 작성하는 이유 요거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템플릿 작성 이유는 모든 분야가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을 템플릿으로 사전에 설정하여 분야별 데이터 취합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할 사항은 위치, 프로젝트 정보, 패밀리 작성 기준, 도면화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설정 사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장표에 나온 상황을 토대로 진행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템플릿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템플릿 파일 작성은 레빗 초기 화면에서 만드실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프로젝트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로 가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을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정보는 관리 탭에 프로젝트 정보를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고 작성해둔 프로젝트 정보 패밀리를 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치 설정은 관리 탭에 장소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 탭에서는 프로젝트의 위치를 설정하며 주소 입력을 통하여 설정합니다. 날씨와 대지 탭은 분야에 따라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날씨는 프로젝트 지역에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데이터를 토대로 난방 설계를 기준으로 한 1년의 평균 온도를 나타내어 주고 대지는 프로젝트별 기준점을 따로 사용할 경우 활용하는 설정입니다. 단위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빗 화면에서 관리 탭에 프로젝트 단위를 선택하여 표시 단위, 소수점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로 단위를 따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객체 스타일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야별로 선, 패턴, 주석 등의 표시 설정을 사전에 설정합니다. 모델을 작성하면서도 객체 스타일 설정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재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기본적으로 명칭, 재질,
색상, 표시 형식, 속성 정보입니다. 이 중에 명칭 작성 기준이 중요하며 도면을 위한 표시 형식과 데이터 산출을 위한 속성 정보입니다. 분야별 BIM 데이터를 취합하였을 때 각기 다른 재료명을 사용할 경우 재료의 명칭에 기준이 없으면 재료 데이터의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BIM 결과 보고서에 분야별 사용 재료의 명칭과 속성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준을 설정하고 라이브러리를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발생될 문제점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작 시 프로젝트의 정보를 확인하는 목적도 있지만 모델링 데이터가 커지면서 부팅 시 로딩 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시작표 작성은 제목 블럭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관리 탭에 시작뷰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요거 제가 조금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요. 이게 이제 이 설정을 해두면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실제 레빗에서 여실 때 모델이 아니고 이제 일련의 정보 텍스트가 이제 보이면서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열 때 이제 로딩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이 아니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로딩 시간이 실질적으로 좀 단축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별것 아닌 듯 보일 수는 있는데요. 실제 좀 작업자한테는 좀 유용한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패밀리 작성 부분입니다. 분야별로 작성할 패밀리는 사전에 명칭과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보의 수준을 LOD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로 표준화합니다. 작성한 패밀리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패밀리 이름, 유형의 이름과 정보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모델하고 이제 연동될 정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뭐 대부분 요즘은 다 이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기는 하는데 BIM 모델이 이제 단순 3D 디자인 모델이냐 아니면은 이제 시공까지 연동해서 이제 공정까지 활용 가능한 이제 진정한 이제 인포메이션 모델이냐라는 거는 정보가 제대로 셋업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정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실 없이 제대로 연동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되죠. 사실 굉장히 모델링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혹시 이제 오늘 웨비나에서 이제 시간이 만약에 이제 뒤쪽 Q&A 시간도 있고 한데 시간이 좀 이제 남게 된다고 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 가능하시면은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 계시면 Q&A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각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안내서에서 제시한 도면 제출 형식에 맞추어 도각을 작성합니다. 작성 방법은 제목 블록 기능을 사용하여 도각을 작성하고 작성한 도각은 분야별 BIM 모델 도면에 사용합니다. 도면의 선 스타일 설정은 도면 작성 시 분야별 도면의 표시 형식의 표준화를 위한 설정이고 CAD에서 그 CTB 설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설정하시는데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치 패턴 설정은 보시는 장표처럼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과 CAD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CAD에서 사용한 해치 패턴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패턴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관리 탭의 추가, 채우기 패턴에 사용자를 선택하여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야별 표준화를 설정하였으니까요. 모델링 작성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방안입니다. BIM 데이터 작성 순서는 앞에서 작성한 템플릿을 적용하고 분야별로 필요한 설정을 한 후 모델링, 데이터 산출, 도면 작성을 하여 데이터를 통합하는 순서입니다. 분야별 모델링 사항으로는 토공 분야는 원지형과 단계별 토공, 구조 분야는 모든 구조물 요소, 전기 분야는 케이블 트레이, 기계 분야는 기계 장비와 배관, 설비 분야는 덕트와 그릴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모델링 요소는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입찰 안내서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공 분야는 레빗을 활용할 경우 지형 데이터, 원지형 작성, 지형 재료 적용, 단계별 토공 작성, 수량 산출, 도면 작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CV3D로 지형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토공은 구조물 시공을 위한 단순 자연 토파기를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이미 다른 웨비나에서 많이 소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레빗으로 작성하는 워크플로우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지표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CV3D를 활용하는 워크플로우가 좀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CV3D로 하는 게 맞느냐, 뭐 레빗으로 하는 게 맞느냐, 뭐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토공을 포함한 제반 인프라 모델링, 뭐 예를 들면은 뭐 도로나 철도, 단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우는 CV3D를 활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델링하고 연동해서 같이 모델링이 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모델링 스코프에 한해서 어떤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빗으로 토지 모델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는 좀 그런 컨셉으로 이제 레빗을 활용한 토공 분야 접근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구조물 레벨 설정, 파일 기초, 슬래브, 벽, 기둥, 보호, 펀치를 작성하고 타입별 방수를 적용하여 수량 및 도면을 작성합니다. 구조물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조물 슬래브 기준으로 레벨을 작성합니다. 레벨은 구조물 모델링의 기준이 되며 구조 탭에서 레벨 도구를 선택하여 구조물의 슬래브 레벨을 작성합니다. 레벨을 기준으로 구조물 요소를 작성하고 페인트 기능을 활용하여 구조물의 모든 요소에 타입별 방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기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객체 표면에 재료와 상관없이 칠을 하는 기능입니다. 팀장님, 사실 이 방수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이제 BIM 모델링에서 많이 못 보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수 수량이 타입별로 뭐 산출된다거나 아니면 일람표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타입별 방수 면적은 보기 탭에 일람표, 재료 견적을 선택하고 재료의 이름, 면적 등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서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량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일람표 작성은 일람표의 수량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하지만 페인트의 수량은 재료 견적에서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구조물 수량 산출은 요소별 콘크리트 수량, 방수 타입별 면적 등을 산출하고 필요한 도면을 작성합니다. 전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전기 설비 설정과 케이블 트레이 설정, 케이블 트레이 작성, 간섭 검토, 수량 및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전기 기본 설정은 관리 탭에 MEP 설정에서 배선과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의 기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설정은 유형 편집을 통해 시스템별 연결 장치를 설정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작성은 미리 설정한 케이블 트레이의 유형을 선택하고 기준 레벨인 0레벨 기준으로 케이블 트레이의 폭과 높이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간격 띄우기 값을 입력하여서 하단 레벨로 작성하기 때문에 구속 조건의 수직 맞춤을 하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레빗에서는 모델링 도중에 간편하게 간섭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동 작업 탭에 간섭 확인 기능을 선택하여 검토를 수행합니다. 간섭 검토 수행 후 보고서를 내보내기 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패밀리를 작성하여 케이블 트레이의 정보를 손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태그 패밀리는 표시할 레이블을 선택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패밀리입니다. 여기서 레이블 값은 트레이의 속성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한 태그 패밀리는 케이블 트레이를 선택만 하여도 자동으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그 모델이 수정이 되면 태그도 같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그의 구성은 레이블 기능으로 작성하여 속성 정보가 변경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업자분이 태그 패밀리를 작성을 하시면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굉장히 꿀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일람표 기능을 활용하여 전기 요소의 정보를 산출할 수 있으며 태그를 포함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만 좀 잠깐 첨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팀장님이 그 기준 레벨 0레벨, 간격 띄우기 값을 하단 레벨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레빗 2020 업데이트랑 좀 연관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전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MEP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자나 검토자가 검토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하단 기준 레벨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MEP 요소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특성창에서 상단이나 하단 레벨을 다 볼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이 레벨을 이제 추출하거나 편집할 수는 사실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빗 2020에서는 이 MEP 모델링을 할 때 특성창에 이제 상단, 하단 레벨 뭐 당연히 뭐 전부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를 이제 추출하거나 편집하는 것도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뭐 레빗 2020 업데이트 사항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없긴 한데 사실 요 컨텐츠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설계 검토를 위해서 이제 하단 레벨을 검토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해서 머티리얼을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기계 배관 설정, 기계 장비 패밀리 작성 및 배치, 배관 작성, 유형별 색상 지정, 수량 및 도면 작성 순서입니다. 기계 배관 설정은 관리의 MEP 설정을 선택하여 파이프의 기본 표시, 시스템별 설정, 배관의 크기를 지정하고 시스템 유형 설정을 합니다. 모델링 후 설정을 하여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설정을 먼저 하는 이유는 미리 설정한 배관 유형의 선택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의 크기 및 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유형별 선택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정 후 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장비는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장비 리스트에 따라 개별 패밀리를 작성합니다. 기계 장비 패밀리는 크기에 대한 모델링뿐만 아니라 시스템별 커넥터를 배관의 크기로 설정하고 기계의 고유 속성 값인 처리 용량, 동력 등을 입력하여 장비 패밀리를 작성합니다. 기계 장비 패밀리 작성 후 프로젝트 레벨 및 기계 받침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배관 작성은 시스템 탭에 파이프 기능으로 작성하며 사전에 작성한 시스템 유형을 선택하고 배관의 지름을 선택하여 레벨 입력 시 하단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해 구속 조건을 하단으로 지정합니다. 레벨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기준 레벨은 0으로 설정합니다. 배관을 모두 작성하면 어느 배관이 어떤 시스템 배관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또한 배관을 하나씩 선택하여 색상을 지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필터를 활용하여 시스템별로 규칙을 설정하고 시스템별 색상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분야의 수량 정보는 배관, 부속, 기계 장비의 수량과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일람표를 작성하고 태그 패밀리를 구성하여 도면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신 필터 기능은 사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작업이나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2D 베이스로 설계를 했던 것들을 3D로 바꿨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2D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3D로 보면 잘 이제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3D 모델이라고 해도 3D 모델 자체가 복잡한 경우는 사실은 좀 검토자 입장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 페이지에서 이제 잠깐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 색을 가지고 이제 가시성 분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유저나 뭐 작업자나 검토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이제 정보 인풋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장비에 대한 스펙을 넣는 작업인데요.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의 디테일,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모델링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장비 스펙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디테일은 나중에 어쨌든 시공 BIM까지 갔을 때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델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성의 편의성도 있지만 사실 그 발주처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스템별 색상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설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덕트의 기본 설정과 시스템 유형 설정을 하고 덕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덕트에 시스템별로 그릴 패밀리를 작성하고 배치하여 수량과 도면을 작성합니다. 덕트의 설정은 관리 탭에 MEP 설정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에 따라 유형과 크기, 특성을 설정합니다. 사전에 설정한 덕트의 유형을 선택하여 폭, 높이, 크기를 선택하여 지정하고 기준 레벨을 0으로 설정합니다. 케이블 트레이와 배관과 같이 하단 레벨을 사용하므로 구속 조건을 하단으로 설정한 후 레벨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트레이, 배관, 덕트 작성 시 하단 레벨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이유는 요소의 고정 받침과 공간의 이유로 설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설계 기준이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MEP 요소의 작성 방법은 첫 번째는 장비 배치, 두 번째는 MEP 요소 작성, 마지막으로는 시스템별 색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배관의 시스템 유형 색상을 지정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스템별 필터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릴 패밀리 작성은 레빗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릴 패밀리를 수정, 편집하여 패밀리를 작성하고 덕트의 시스템별로 그릴을 배치합니다. 그릴은 설계 데이터에서 가끔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릴을 패밀리로 작성하면 수량 산출과 도면에서 정보 입력이 조금 더 수월하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뷰 탭의 일람표 기능을 활용하여 덕트 연결 장치, 그릴의 수량과 정보 산출을 하여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덕트 요소를 표시하기 위한 태그 패밀리를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합니다. 이제 모델링 데이터 작성은 끝났습니다. 레빗을 활용하여 템플릿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하였고 템플릿을 활용하여 분야별 설정을 하고 BIM 데이터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비스웍스를 이용하여 BIM 데이터 정합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검토 파일 변환, 물리적 간섭 검토, 간섭 검토 보고서 작성, 시각적 검토, 검토 파일 관리 및 배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스웍스에서 분야별 파일을 추가하여 검토 파일을 저장하고 클래시 디텍티브 기능으로 간섭 검토 수행을 합니다. 간섭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확인한 결과를 같은 유형의 이슈별로 그룹화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간섭 검토 결과를 그룹화하는 이유는 검토 결과를 개별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기준을 두어 그룹화하는 것이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벽을 기준으로 또는 실별 기준으로 검토 결과에 그룹을 하면 한눈에 문제의 구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수정 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각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적 검토는 간접 검토를 수행을 한 결과를 기본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검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각적 검토의 시작은 홈 탭에 링크를 선택합니다. 링크를 선택하면 간접 검토 이슈 사항이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빠른 특성 기능으로 마우스 오버랩을 하면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섭 사항을 한눈에 확인하여 추가적인 지시 사항을 작성하고 뷰를 저장하여 관리하고 이슈 사항을 전달합니다. 시각적 검토 방법으로는 단면 처리 도구를 활용한 단면 검토와 보행 시선을 활용한 구조물 내부 검토가 있습니다. 단면 검토는 단면을 작성, 설정하고 확대와 축소 기능으로 확인하며 이슈 사항을 작성하고 보행 시선 검토는 직접 내부를 확인하면서 간섭 사항을 확인하고 이슈 사항을 작성합니다. 검토 파일을 버전별 관리와 분야별 배포 파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검토 파일은 간섭 검토의 이슈 사항의 관리를 위해 NWF 파일을 검토일 기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실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검토, 승인, 확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 사항을 기록합니다. 버전별 파일 관리는 NWD 파일을 검토일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분야별 배포 파일은 보안 사항을 고려해서 암호 및 파일 실행 만료일을 설정하여 배포 관리합니다. 네, 이 공정 시뮬레이션 부분은 정 팀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이제 하시기 이전에 제가 잠깐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 공정 부분 그리고 요 앞단에 있는 이제 클래시 디텍티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익히 많이 보셨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타임라이너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뭐 이래서 빔데이터가 공정 시뮬레이션이 된다, 뭐 간섭 체크가 된다라고 이제 사실 많이들 굉장히 보셨을 텐데요. 근데 좀 이번에 정 팀장님이 앞단도 그렇고 지금 이 공정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그 내용을 좀 세분화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시에 이제 색상이나 투명도 같은 거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축조되는 건설되는 공정뿐만 아니라 뭐 가시설 설치나 해체 같은 이런 해체 공정 이런 것들도 표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내용들 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공정 시뮬레이션 수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 수행 순서는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위 공정별 모델 구성 계획에 따라 세트를 구성하고 작업 공정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표시 설정을 하여 결과 성과품으로 동영상 파일을 작성하는 순서입니다. 공정 시뮬레이션 또한 실행 계획서에서 단위 공정 기준, 세트 구성, 화면 표시 설정 등의 기준을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위 공정명과 포함된 모델을 확인하여 세트 구성을 합니다. 세트 구성을 하는 이유는 단위 공정명과 세트명을 일치시켜야 작업 및 검토에 있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작업의 편리성으로는 공정 데이터와 모델 연결 규칙을 적용하여 연결하는 목적으로 모델과 공정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수정 또한 편리합니다. 검토의 효율성으로는 공정 분석 시 문제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정 분석을 통하여 작업 유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나비스웍스에서는 기본 유형을
구성, 철거, 임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마다 다르겠지만 더 많은 작업 유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작업 유형은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최우선의 작업 공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공사의 흐름을 또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사 중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정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위 공정별 모델 세트를 구성합니다. 나비스웍스에서의 세트 구성은 검색 세트와 선택 세트 두 가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검색 세트는 데이터의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설계 중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선택 세트 사용은 더 이상 설계상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비스웍스 타임라인에서 작업 공개 작성은 단위 공정별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외부 공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추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선택 방법은 매우 번거로워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정 소프트웨어에서 CSV 파일로 내보내어 가져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공정 데이터 작성 시 작업 유형의 변경과 작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정 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엑셀로 확인하시는 방법이 공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확인 및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데이터 추가 방법은 타임라인의 데이터 소스 탭에서 공정 데이터를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작업 유형의 화면 표시 설정입니다. 작업 유형별 화면에 표시하는 설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좀 작성하시면 공정 진행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좀 빠진 내용인데요. 나비스웍스에서 뷰 저장과 애니메이션을 기능을 활용하시면 더욱더 이제 퀄리티 높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작업 유형의 표시 설정을 하였으면 이번엔 화면의 공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시뮬레이션 수행 중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공정의 날짜, 시간, 공정명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설정에는 시뮬레이션의 진행 간격과 시간을 설정하고 공사의 시작과 끝에 날짜를 변경하여 공사 일정이 변경되어도 설정, 수정을 편리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성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일, 시간, 년, 월, 일, 프로젝트명, 현재 진행되는 공정명이 표시됩니다. 토공 부분은 공정이 끝나면 구조물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사라지게 설정을 하였고요. 구조물 공정이 끝나면 전기, 기계, 설비 공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레빗과 나비스웍스를 활용한 공공하수처리 시설 토목 BIM 수행 방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하였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교육 교재와 예제 파일로 구성된 교육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따로 교육도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콘텐츠 다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는 가시설부터 해서 도로, 도시계획, 토목설계 등의 다양한 부분을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그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그 오늘 웨비나 장표가 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느끼기에도 장표가 좀 오늘 많았다고 느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축약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웨비나를 통해서 익히 보셨던 컨텐츠랑 이제 큰 차이점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오늘 웨비나에서는 좀 자세한 내용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오토데스크 제품 이제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웨비나에서 이제 크게 많이 이제 다루지 않았던 프로젝트 템플릿 설정이나 아니면은 MEP 분야 같은 경우 모델링에 좀 이제 좀 약간 세부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좀 공유드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그 원래 처음에 이거보다 장표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도 좀 줄인 겁니다. 줄인 거고 저희 이제 정 팀장님이 이제 실제 프로젝트 하셨던 그 프로젝트 수행 경험 기준으로 하실 말씀이 더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Q&A 시간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팅 같은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 부분들 일단 뭐 Q&A 시간부터 해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님이 주신 그 질문인데요. 타임라이너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에 몇 개까지 한꺼번에 적용 가능한지요? 라고 주셨는데, 그 타임라이너에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공정 데이터를 넣는 거는 원래 계획된 공기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일단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되는 실제 공기를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넣을 수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계획적인 것과 계획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한 거. 그 윤태호 님이 금방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비스웍스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기능은 그 웬만한 3D 데이터에 대한 형식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노에 지금 뭐 3DM 형식을 지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무조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상님께서 지금 올려주신 걸 보니까 페인트 기능으로 방수 작성 시 형상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모두 페인트가 적용되어 재료 견적 시 오차가 생기는데 이렇게 발생되는 수량 오차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2020 버전에는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2020 버전을 아직 그쪽엔 테스트를 아직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2020 버전은 제가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사실은 그 방수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일단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형상결합에 대한 기능은 사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상결합을 사용하면은 분명히 이 그 페인트 기능에 대한 거 말고도 그 모델링 수량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약간씩 있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형상결합은 사실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거? 그 레빗에서 김관우님께서 지금 주신 내용이
레빗에서 토공 작성 방안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셨어요. 근데 그 레빗에서는 그 대지에서 이제 원 지형을 작성을 하고 원 지형 작성을 한 곳에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사이트를 일단은 그 분할 기능으로 해서 분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공을 할 수 있는 평면상에서 계획을 일일이 다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그 분할된 곳에 이제 이렇게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점 데이터의 그 레벨을 변경을 해줘서 이제 그 각자의 다 분할된 지형을 가지고 이제 토공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워크플로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량은 이제 표면적 데이터를 이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레빗에서는. 그 표면적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이제 그 토공에 대한 양을 이제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 강재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사실 웨비나 처음이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김승주 분께서 지금 자재 치수 및 정보 수정 시 전체 모델의 반영이 바로 되는지요라고 주셨는데요. 아, 자재 치수. 그 정보가 수정되면 이게 전체 모델 싹 반영이 바로 돼. 이 자재 치수라는 게 제가 사실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자재 치수라는 게 뭐 기계에 대한 치수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연결되는 뭐 엘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레빗에서 자체에서는요, 모든 자재나 이런 부속들은 패밀리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른 패밀리로 수정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변경이 되면 자체 모델에서도 당연히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그 레빗에서 토공 작성 방안 여쭤보신 김간호님,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물어보신 건 이제 레빗에서 작성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그 지표면 작성은 시빌 3D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레빗에서 하시게 되면 방금 이제 팀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점 베이스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시빌 3D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수치 지형도에서 수치 지형도가 가지고 있는 레벨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틴을 그냥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틴을 구성을 하고 그거를 만약에 레빗으로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데이터를 랜드 XML로 가져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레빗에 꽤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던 모듈이죠. 사이트 디자이너. 그거 활용해가지고 데이터 끌어오셔서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서 뭐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제 뭐 레빗으로 작성할 구조물들 이런 것들 작성이 다 가능합니다. 금방 김승주님께서 아까 그 자재 사이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자재 사이즈가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의 뭐 판넬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이 장비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패밀리를 작성을 하실 때요, 그 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레이블로 해서 주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떻게 보면 변수를 주는 거죠. 레이블 값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그 레이블에 대한 변경에 대한 치수를 이제 일람표로 추출을 하고, 그냥 일람표에서 거기서 이제 치수만 바꿔도 바로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성창에서 뭐 굳이 뭐 그 일람표를 추출을 안 하셔도 그냥 그거에 대한 그 기계나 장비를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밀리를 구성을 하실 때 변경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치수를 이제 그 가변값으로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정확한 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김일용님, CAD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가요?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사용하는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CAD를 사용해서 모든 뭐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MEP 요소든지 사실은 CAD 작업 그 레빗으로 작성을 하면 일단 2D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CAD로 뭔가를 도면을 작성을 하거나 그리는 거는 사실은 그 레빗으로 작업하시면은 CAD로 작업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발주처나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 뭐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선에 대한 뭐 상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레빗에서 작성한 그 도면을 다시 이제 뭐 DWG로 변환을 해서 가져가셔서 거기서 뭐 치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좀 이렇게 뭐 손을 대실 일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CAD 이 레빗에서 작성한 걸 가지고 그걸 똑같이 또 이제 CAD로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김승윤님 감사합니다. 또 그 혹시 김호무님이 그 지금 주신 질문 사실은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메일로 답변. 그럴까요? 그 제가 알아보고 그 이메일로 해서 제가 그 주시면 그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찾아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저희 이제 시간이 한 50분 넘어가고 있고요. 그 오늘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어느 정도 주신 큐들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이제 정태용 팀장님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답변이라든가 뭐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면은 네, 그렇게 이제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은 아니죠. 늦은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웨비나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